이제 이론 문제 좀 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 보고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재무 보고라는 게 기업 회계 기준상이면 우리 재무제표 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는 목적이에요. 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은 채권자 같은 곳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현금 흐름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뭐 예측 가치를 줄 거고 3번에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및 변동 원가 정보에 제공한다. 야, 정말 나쁜 애죠.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는 맞죠. 그런데 변동 원가 정보를 왜 줘? 이것 때문에 3번은 틀린 답이 되네요. 변동원가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게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우리 주주총회 할 때 처음에 경영 성과 보고를 하면서 주고 그리고 대표이사 재신임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수탁자가 우리 그 대표이사예요. 최고 경영자. 그 사람의 경영 평가안대에 정보를 준다. 맞고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매장 재고장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식회사 항공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럼 재고자산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근데 AT 시험은 특징이 이론 문제도 나오는 애만 나와요. 이 뒤에 가면 분명히 대손 충당금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선의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뭐 생각하냐면 매출한 것들 있죠. 매출 100개, 600개, 그리고 300개. 총 1000개네요. 총 1000개죠. 그럼 선의선출법 계산할 때는 간단해요. 자, 먼저 팔린 걸 가지고 생각하면 팔린 게 매출 원가죠. 그죠? 그럼 매출 수량이 총 1000개면 자, 위에서부터 1000개를 꽂고 오는 거예요. 200개, 800개 이 두 개 팔렸네요. 그럼 우리 1000개라면 200개 단가 1000원짜리 하고 그리고 800개 단가 1200원짜리가 이거죠. 얘는 20만 원이고 얘는 8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96만 원이고 그럼 이 매출 원가는 둘이 합치면 116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 둘이 팔렸으면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뭐 아래 거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은 200개 곱하기 개당 1,400원. 그러면 얘는 28만 원이다. 그럼 답이 28만 원, 116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제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자산하면 팔린 거에 대해서 할 건데 평균법이면 싹 다 평균 낼 건데 선의선출법이면 일단 몇 개 팔렸는지 봐서 위에서부터 팔린 걸 빼면 돼요. 개수를. 그죠? 만약에 1100개였다면 팔린 게 얘가 총 400개까지 팔렸다면 200개 1000원짜리 200개 1200원짜리 800개 1400원짜리 100개가 팔렸겠죠. 이런 식으로 선의선출법이니까 일단 먼저 개수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빼오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남아있는 걸로. 그럼 방식은 간단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3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도 재무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9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300만 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잔존가치는 0원.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 손상으로 인식한 회수 가능액은 2019년에 24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100만 원. 자, 우리 회수 가능액은 장부 금액 가지고 하는 거죠. 장부 금액하고 우리는 회수 가능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19년 1월 1일이니까 얘는 19년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을 보면, 자, 5년간 3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씩 상각되는 거죠? 상각되는 게 60만 원이죠. 5, 6, 30이니까. 그럼 60만 원 상각하고 나면 장부 금액은 240만 원이죠. 그죠? 그럼 29년도에는 뭐 손상에 대해서 별로 인식할 게 없었네요. 그죠? 그럼 20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180만 원이 되죠.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어요? 180만 원? 그럼 180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이 100만 원이래. 그럼 얼마 내렸죠? 80만 원 내렸죠? 이해가시나요?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해하셨나요? 물어본 이유가 걔가 답이잖아. 손상은 장부 금액이고 지금 회수 가능액이 100만 원이니까 80만 원 내렸네. 알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 가액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부 가액을.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 물론 회수 가능액 이야기할 때는 순실현 가능액과 그리고 사용 가치 이 두 개 중에 큰 거 한다. 이게 나오면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이 회수 가능액이 얼마다라고 말을 주고 있으니까, 그럼 장부 금액하고 차이를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80만 원의 손상을 인식하겠네요. 올해 2020년도에는. 19년도에는 인식할 거 없었죠. 그죠? 19년도에는 인식할 거 없었고. 자, 다음 4번. 자, 주식회사 항공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본사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야기죠. 가치의 현저한 증가. 그럼 다음 중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회계연도 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금액이 증가한다.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금액이 증가해서 똑같은 내용 연수로 가면 내용수 증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금액만 높아졌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다음 3번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판매 관리비에 수선비로 한다. 자본적 지출인데 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얘는 틀렸죠. 자, 다음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제가 대손충당하면 나올 거라 그랬죠. 얘는 좋아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도 매출 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일단 대손충당금만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기초 대손충당금이 6만 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복잡하게 풀 필요 없어요. 대손충당금만 가지고 보면 6만 원이 있고, 정기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단기 회수 금액이 14만 원. 그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거니까 합쳐져서 20만 원이겠죠. 정기 거면 대손충당금 처리하니까 합쳐질 거야. 그죠? 그리고 회수 불가능 외상 매출금 단기 대손 처리 금액은 3만 원. 그러면 3만 원만큼 우리는 뺄 거니까, 그러면 잔액이 1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6만 원이니까 20만 원이고. 그죠?
하면 자 그럼 17만 원인데 자 보면 기말 매출 채권이 680만 원의 1% 680만 원의 1%를 하면 얼마죠? 공 두 개 빼면 6만 8천 원이에요. 맞죠? 그럼 6만 8천 원을 대손 추정률로 설정할 건데 지금 잔액이 이만큼 있잖아. 그럼 만 원이니까 도로 빼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17만 원에 6만 8천 원을 빼면 얘는 10만 2천 원만큼 우리는 환입 분계가 있어야겠네요. 자, 그죠? 10만 2천 원만큼 그러면 10만 2천 원만큼 대손충당금 환입 이거네요. 그래서 다 금액이 틀리고 하니까 지금 왜 환입 분계로 하는지 이해가시죠? 지금 잔액이 17만 원인데 6만 8천 원 지금 기말에 설정할 거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기 때문에 10만 2천 원만큼 환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무조건 대손충당금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처음 파악할 게 대손상각비 물어보는지 대손충당금 물어보는지도 잘 봐야 돼요. 대손상각비 물어볼 때는 기중에 부족한 날이 한번 생겨. 그래서 기중에 대손상각비 처리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기말에 보충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문제 나왔을 때는 얘만 잡고 쭉 가는 거예요. 6만 원인데 14만 원 더해줬고 3만 원 썼으니까 빼니까 17만 원인데 얼마 설정하려고 하네. 부족하면 더 할 거고 많으면 빼낼 거고 그게 지금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얘가 신기하다니까. 봐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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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가 제가 말했죠. 얘네들은 규칙이 없다고. 그죠? 지금 다섯 문제가 다 3번인데 틀린 건 아니지. 자, 다음 6번. 자, 다음 결산 관련 대화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돼. 뭐 설정하겠지. 2년분 임대료를 미리 받고 1월 전액 수익 처리겠다면 수익의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돼. 2년분 다 받았으면 수익 처리했으면 내년 거 내후년 거 할 거고. 다음 차기에 매입할 원재료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돼. 우리 계약금 증금에 선급금 가지고 계산하나요? 그런 거 우리 한 적 없죠? 그럼 또 3번이네. 대연. 자, 단기에 취득한 비품과 기계 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돼. 고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할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야, 아무 생각 없이 3번으로 간 사람은 대박 쳤겠는데. 지금 6개가 3번이에요. 그죠? 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항공은 주당 임명 금액이 5,000원인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였다. 발행 대금 중 신주 발행비 5만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 우리 바로 그냥 분계를 써보면 답이 같은 거 찾으면 되겠죠.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데 우리는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60만 원인데 신주 발행비 빼고 55만 원을 받았고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5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이야기 없으니까 5만 원. 지금 이 분계 찾아란 이야기죠. 자, 그럼 또 3번이야? 일부러 3번으로 맞춰놨나? 야, 이 3번 찍은 사람은 그님이 왔다라고 노래 불렀겠는데, 그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도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퇴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차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게 부채잖아. 대변 자기 자리죠. 그래서 기초기말인 거예요. 먼저 기초기말. 그냥 차변되면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원가 회계할 때 하고. 그럼 기초기말이고 증가하고 감소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전기를 안 하는데 여기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이 계정 과목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보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분계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런 식으로 대변에 분계가 된 거예요. 우리 분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쪽 차변으로 계정 과목이.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줄인 만큼이 이만큼인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직원이 퇴사해서 줄인 거죠. 그럼 기초가 500인데 250만큼 줄어들면은 250만 원만 남아있죠. 이해가셨나요? 250만 원 남아있다는 거. 근데 기말에 얼마 보충할 거냐 그거예요. 기말 보충하는 분계잖아. 그럼 사내 적립 퇴직 일시금 제도 운영하며 2020년 말 퇴직금 출계액이 881에. 그럼 잔액이 250 있는데 800만 원이 설정할 거면 550만 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답이 3번이네요. 과한데? 전부 다 3번을 진짜 맞춰놓은 거 아니야? 어떻게 3번이 이렇게 많지? 자, 사람들이 3번이 너무 많아. 이상해서 딴 데 보내겠는데? 그죠? 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맞죠? 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어. 포기하고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이든 뭐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게 틀렸고, 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가세 과세기간으로 해. 간이과세자는 1년. 자, 다음 10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 문제도 잘 나와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자, 단 주어진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공과이라는 거고. 그럼 제품 매출액은 과세표준 맞죠? 맞고. 자, 거래처에 자금 대여고 받은 6개월분 이자 수령액. 이자는 과세 거래인가요? 금융은 과세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자니까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고. 자,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액. 부산물은 과세죠. 그래서 부산물 매출이라는 것도 우리 분개해봤던 기억 있으시죠? 얘는 맞고. 다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의 원가가 450, 600. 얘 간주 공급인가요? 아니죠. 괘씸해 할 게 아니죠. 지금 같이 수입해야지 화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410만 원. 드디어 1번이네. 그러면 이 앞에 1번 찍었으면 9개 맞춘 거야? 3번 찍었었으면 9개 맞춘 거네요. 야.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되는 거죠. 법인사업자는 했으니까 맞고. 이번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확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했던 거 빼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수입하는 사람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관세도 납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주고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계를 부가가치세와 관세 얼마를 함께 납부했다. 이런 분계들을 본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제가 이 제도 이야기하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글자를 강조했죠.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사업자다. 그런 표현 쓴 이유가 신고는 안 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우리는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전부 다 하는 거고 얘는 납부만 하는 거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 1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금융소득. 자, 1번 국내은행에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우리 종합과세 대상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국내은행에서 받으면 원천징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면 분리과세 된다는 건 종합소득이 안 들어와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다음 두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는 조건부는 얼마가 넘으면 하고 이런 건데 외국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당한 적이 없잖아. 원천징수 당한 적 없으면 전부 다 세금 계산하는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거예요. 원천징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종합과세 한다 안 한다, 분리과세 된다 안 된다 말해야 종합과세 한다 안 한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우리 3번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은 아니죠. 일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필요경비나 이런 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하지만 항상 일치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배당가산세액이 있으면 그로서 그러면 소득하고 소득금액은 틀리죠. 그럼 그로서비 있으면 소득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주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렸죠. 자, 4번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안 되면 종합과세로 세금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돼야 분리과세니 아니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답이죠.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김항공 씨의 2020년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과세 대상 비과세 빼고 과세만 찾아라는 거네요. 얘는 지금 시험 문제 제일 첫 타이틀 보시면 실무 이론이라 적혀있죠. 우리 실기할 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많이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 대상 맞고 야근수당 이 사람 영업팀이에요. 그럼 그냥 과세고 식대 120만원 월 10만원이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그러면 지금 얘가 연간거 다 이야기하는 건데 10만원씩 120만원이면 전부 다 전액 다 비과세죠. 뭐 180이었으면 60만원 과세다 이렇게 계산했을 건데 얘는 120이니까 전액 비과세고.
자가운전보조금은 240만 원인데 월 20만 원이며 실제로 발생한 시내 출장 여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럼 과세죠. 그러면 얘 더하고 그럼 다 합치면 2,840만 원. 답은 4번이네요. 우리 그냥 과세 비과세 그 금연명세서 작성할 때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금액이 1년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꼭 비과세 금액만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식대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줬다 그러면 12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 거고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80만 원은 과세해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14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국 씨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종합과세 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에 들어올 거고. 자, 다음 국내은행 예금이자가 500만 원 있네요. 국내은행의 예금이자면 당연히 원천징수 당하겠죠.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 할 거니까 들어오지 않을 거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신 적이 없을 건데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이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얘는 양도소득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런 건 양도세를 내는 거고 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산업재산권의 이 기타소득은 우리는 얘는 불로소득이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추정필요경비 60%를 인정할 거예요. 그럼 60% 인정한다는 거는 40%만 과세할 거니까 800만 원. 얘는 800만 원만. 지금 물어본 게 종합소득 금액 물어봤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2000에서 필요경비 60%를 빼면 1200 빼서 800만 원이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은 얘는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3000하고 800에서 답은 3800만 원 2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얘 줄 건가? 60%.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타 소득에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이것들은 기타 소득이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2번 저작자 외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가 하면 사업소득, 그 외자가 하면 기타소득. 다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이것도 기타소득이었죠. 종업원이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건 무슨 소득이죠? 그죠? 근무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네요. 와, 2번 찍었으면 1개 맞고 3번 찍었으면 9개 맞는 이런 엄불란스한 상황이 되는. 이거 운명에 맡기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봐도 너무 형평성은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우리 세무사의 시험으로 갑시다. 자, 세무사의 시험은 자, 여러분들 93회를 다운받을게요. 93회. 여기에 93회 다운받으셔도 되고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기출문제 가서 여기 93회를 다운받으셔도 되고, 이건 그 파일 안에 그 설치 그 파일이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운 받으시면 이런 폴더가 나올 거예요. 이제 압축 푸셔야 돼요. 그 뭐냐, RG 파일로만 가지고 하시면은 실행이 안 돼요. 아예 그냥 압축 풀기 해서 이렇게 폴더에 나오도록까지 전부 다 푸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전산세무 유급 시험은, 자, 여러분들 압축 푸시면 2교시라는 폴더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USB 메모리 꽂았을 때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USB 메모리 꽂으면 이번엔 텍스 뭐 exe 글자가 보이거나 텍스트 파일이 보이실 건데, 여기에서 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수험 번호를 쓰도록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미진 씨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연습용으로 원래 보니까 그냥 수험 번호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이 있어요.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에 들어가면 여기에 전산세무이급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확인번호가 있죠. 그죠? 이거 쓰는 거 귀찮아서 카페에다가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열기 귀찮아서. 그럼 수험번호 121111 이름은 본인 이름을 쓸 거고, 이 시험 때도 이렇게 해서 설치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자, 이 형태가 나와서 또 감독관이 문제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압축을 안 풀고 하면은 얘가 안 떠요. 압축이 풀려 있어야 다른 파일들 땡겨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파일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전체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A까지 되셨나요? 그럼 뭐 A형 해서 감독관 확인번호 5220,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누르시면 들어가요. 그럼 A형을 열어서 문제지가 AT 거보다 이거 보니까 영 재미없어 보이죠? 생김새가. 그죠? 일단 이제 문제는 틀이 일반 전표 5문제, 메인 매치 전표 5문제, 부속 서류 문제, 뭐 일반적으로 하면 2개, 그리고 계산 문제 5개, 그리고 원천징수 문제 2문제, 이제 뭐 연말정산이나 급여 자료 입력,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자, 얘
분계를 그냥 여기다 바로 하면서 좀 볼게요. 분계 먼저 5개 하고 한 번에 5개 입력할게요. 자, 이 시험도 당연히 실기부터 하시고 이론하셔야 되지, 이론부터 하시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쭉 일반 전표의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적혀 있으니까 일반 전표 이 5개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첫 번째 4월 1일 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럼 보통 예금에서 3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차변에 우리는 거래처죠. 그래서 영업부 거래처니까 접대비 800번대에 3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10일 날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현금으로 5만 원을 납부하고, 자, 우리 회사가 지금은 무역업 영위하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협회비 계정강 뭐라고 쓰죠? 세금과 공과 환관비로 처리하죠. 자, 다음 5월 1일 날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자, 일단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350만 원이 나가고, 제가 뭐 신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자 이야기하고 자본화 대상 이런 말이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원에서 구구절절히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다. 다음 6월 5일 날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했으면 대변에 사채 무조건 액면가를 쓰라 그랬죠. 이 돈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이다 9,900만 원 쓰고 차이 나는 200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써줄 거죠. 자, 다음 5번. 자, 6월 12일 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및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55만 원을 이체했대요. 그럼 5일분 급여 지급할 때 우리는 이 돈을 장부에 뭐라고 써뒀죠? 예수금이라고 써뒀겠죠? 그거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지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5개 다 끝났으니까, 자, 이 5개를 일반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메뉴 이야기 안 했네. 똑같아요. 우리 방금
어제까지 봤던 메뉴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왼쪽에 이론 문제 그리고 끝나면 여기 USB 저장. 얘는 끝나면 얘도 100번 한번 눌러도 돼요. 마지막 누른 게 모습이 저장 값이에요. 예, 그냥 아무데나 계속 눌러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방금 5개 전표를 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쭉 입력을 할게요. 자, 시험 볼 때 메인 매출 전표는 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가 과세 유형이 틀리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첫 번째 문제가 8월 7일이네요. 그러면 8월 7일에서 여기 번호 있죠? 번호를 열어놓고 과세 유형부터 잡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보면 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뭐 얘는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과세 유형이 12번 매출 영세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또 우리 8월 21일은 보면 증빙이 현금 영수증 발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얘는 과세 유형이 22번 현금 과세죠. 그럼 22번 현금 과세다라고 해놓고 다음은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11번 매출 과세로 하면 되고 다음 9월 27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고 적혀 있으면 불공지 사용지 볼 건데 본사 사옥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걸렸네요.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고 자, 다음은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그러면 16 수출이고 그럼 이제 과세 유형은 다 잡잖아요. 과세 유형은 문제 내용 보면 과세 유형 틀리시는 분은 문제 내용 읽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증빙만 가지고 줬다 받았다로 매출 매입 잡아서 그냥 먼저 잡아놓고 나서 과세 유형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문제 내용을 이제 전표 분계만 입력한다는 생각으로 과세 유형하고 금액은 이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분계만 신경 쓰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8월 7일 날부터 보면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에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8월 7일 날 자,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이고 10개 단가 200만 원짜리.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서울.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전액 다 외상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2번 외상으로 해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8월 21일 B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장현성한테 판 거죠.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서 33만 원 제품 A를. 자, 그럼 날짜 8월 21일 날 22번 현금과세고 제품 A 33만 원 하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장현성이고 얘는 제품 팔았고 현금 수령하면서 적혀 있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9월 5일 날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냥 11분 매출과세고 현금 외상 그걸로 끝이네요. 그래서 특이한 거 없죠. 제품 매출했고 현금 300 받고 외상했고. 그럼 9월 5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팔았고 4천만 원에 40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항체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300만 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토지 구성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9월 27일 날 54번 불공이고 그리고 뭐 철거 비용이고 금액은 4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세로 용역.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되고 분계는 혼합. 자, 지금 이건 우리가 토지라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공제가 된 거죠. 그럼 대변에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외상했대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12월 12일 미국 선사의
제품을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수출 신고일 11월 26일 이런 날짜는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가세법에서는 산적일 12월 12일 자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12월 31일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 생략함. 그럼 이 금액으로 하면 되겠네요. 16 수출로 해서 달러당 1,100원 그러면 2,2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럼 날짜 선적일이 12월 12일 16 수출 우리는 제품을 판 거고 2만 달러 1,100원 이렇게 곱하기 그냥 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선사고 영세일 구분은 1번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전표 입력인 일반 전표까지 끝났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